예, 잘 쉬었습니까? 두 번째 차시에는 할게, 아,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전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전제가, 어, 희소성의 원칙과, 그 다음에 욕망의 무한성이라고 했죠.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희소성의 원칙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한 전제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현대자본주의에서 자원을 희소하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꾸 돈이 없다 돈 하면서 그죠? 빈곤에 시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소수의 몇 사람이 이 거대한 부를 독점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빈곤에 허덕인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걸 풍요성의 빈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할 것은 그 나머지 또 친권주의 경제학의 전제가 있죠. 욕망의 무한성. 이 전제를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스틀린의 역설이라는 명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전제는 거죠. 희소성의 원칙인데 이게 환경 조건의 전제인데 지금 이제 검토할 전제는 인간적 조건의 전제, 즉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그런 전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가? 이거 한번 검토해 볼까요? 여기 대해서 어떤 이런 주장이 있죠. 우리 법정 스님의 그 얘기. 무욕의 행복론. 모든 것은 비우면 비울수록 더 행복해진다. 즉 가진 것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이 불교 사상이죠.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불행에 빠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그 목표를 적게 잡고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 물질적으로 배가 고프면은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건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많은 그 종교적 그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런 내용들이겠죠. 기독교에서도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설파되곤 합니다. 이제 그러한 그건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그 물질을 경시하면서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이제 성서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씀이죠. 이걸 더 중시하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무소유의 행복론은 사실은 불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그런 행복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정의롭고 돈과 물질보다 정의로운 것을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근대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바로 버나드 맨드빌 꿀벌의 우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출발해서 인간은 그죠? 이기적 존재이고 오히려 악덕해야 사회가 더 발전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근대사 18세기, 17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가 절정에 이르는데 이런 주장이 이제 제기되면서 이게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철학이 됩니다. 이제 이 철학과 이전의 그 어떤 정의의 그 경제학, 그 전통을 이어받은 비주류 경제학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방법 논쟁과 가치 판단 논쟁이었죠. 기억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핵심은 뭡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경제학에서 이런 도덕성을 갖다가 그 제거하는 거, 쫓아내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비주류 경제학은 도덕성, 이걸 경제학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주장이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행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더 좋아진다.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죠. 자, 여기서 다다익선이라는 것은 뭐가 더 많으면 좋다는 겁니까? 바로 물질이 더 많으면, 즉 소득이 더 높아지면 행복해지니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유물론적 행복론. 이것은 결국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계속 경제학에서 논의되어 온 가치 판단을 경제학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즉 가치 판단의 논쟁이 결정판이 바로 유물론적 행복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다다익선입니다. 사자성어 하니까 그 중국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학과 관련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자성어도 또 경제학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은 인문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비해서 이제 제도경제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다익선이 과연 행복의 어떤 유일한 길이며, 그렇지 않고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무용론이 과연 행복의 어떤 그 가장 첩경인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제도경제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에우다이모니아 전통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라 그 행복론을 주장합니다. 즉, 첫째, 우리 인간은 동물로, 그 다음에 아주 그 미천한 존재로부터 진화한 산물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래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와 동물의 중간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생식과 감각과 욕구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뭡니까? 물질을 통해서 비로소 이게 충족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아무것도 먹는 거 없으면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어떤 귀한 말씀을 갖다 줘도 우리가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면 짐승이 되어버리거든요. 짐승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는 짐승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가치 있는 도덕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왜? 인간은 바로 진화된 산물로서 천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바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능,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동물과 다른 성격이죠. 이것도 물질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즉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물질 없이 존재하며 또 물질 없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기까지 주장은 어떤 행복론을 지금 반박한 겁니다. 바로 종교적인 행복론, 그 법정 스님의 무욕론을 이제 반박한 거죠. 그거 좋은 말씀인데 그게 인간은 그렇게로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냐, 즉 무소유와 다다익선은 굉장히 극단적이다. 제도경제학은 이런 극단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중용의 미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즉 물질에 관해서도 중용의 미덕을 취해야 된다. 즉 그 말은 너무 많이 가지려 하는 것도 굉장히 불행하고 없는 것도 불행하다. 그러니까 중용, 이 중용의 그 값이 그죠? 완전히 평균적으로 어떤 중간값이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따라서 중용의 미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소득은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에우다이모니아는 두 번째 평등의 삶이죠. 즉 평등의 삶은 바로 뭡니까? 물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누가 한 사람 가지고 독점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등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독점,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을 혐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의 삶이죠. 그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하게 소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불이하게 소유해야 비로소 독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의롭게 우리가 소유한다면 독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즉 경제가 정의로우면 결코 한 사람한테 엄청난 그 물질이 결코 집중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불평등한 이유는 경제, 우리 시장 경제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따라서 좋은 삶, 즉 에우다이모니아는 다다익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모의 물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도경제학은 다다익선의 경제학이나 무소유의 경제학이 아니라 과유불급의 경제학입니다. 적당하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다익선 하면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용어로 생각하고 과유불급은 이게 그냥 도덕적이고 비과학적인 용어로 생각하는 것이 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 과유불급의 주장이 경제학이 과학적인가 비과학적인가 검토해 볼까요? 과학적이냐 하는 것은 일단 사실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치? 사실에 의해서 실증되지 않는 것은 그냥 자기 혼자의 주장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무역의 행복론이 과학적으로 사실에 의해서 실증될 것인가, 아니면 다다익선이 실증될 것인가, 과유불급이 과학에 의해서 실증될 것인가, 이제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되겠죠. 봅시다. 자, 즉 그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무한한 욕망은 과연 과학적 법칙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10년 유럽 신경제재단이 나라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부탄이라는 나라 있죠.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행복지수를 볼 때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즉 그 나라 사람들이 90% 이상이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 안팎에 머무릅니다. 우리가 지금 4만 달러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즉 물질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물질이 좋은 삶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죠. 즉 물질이 적어도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증된 거죠. 그건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볼 때는 무역론이 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1974년 이제 리처드 이스톨린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1946년부터 빈곤 국가와 부유한 국가 30개 국가의 행복 규모를 한번 실제로 통계적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즉, 이 돈이 많음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은 행복하게 느끼는가를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실제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건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입증된 결과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결론. 모든 나라에서 경제적 소득, 그러니까 물질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다다익선 맞네. 그러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행복론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나와요. 더 중요한 게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감은 분명히 증가해. 그러나 일정 수준부터는 그 소득에서 더 증가해도 대다수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더 많이 느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1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돈이 많아야 행복한데 100만 원보다 더 많은 200만 원 돼도 분명히 소득은 늘어났죠. 그런 소득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행복도 늘어나야 될 텐데 사람들은 돈이 그 이상부터 더 많아졌다고 해서 행복이 더 행복하게 느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스틀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잘 외워놓으세요. 이스틀린스 패러독스. 즉, 그 말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스틀린의 역설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행복론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무욕론. 이것도 예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전 총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측정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다익선.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국가들을 우리가 측정해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그 다음부터는 돈이 더 많아도 뭐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게 사실로 입증된 겁니다. 이걸 이스틀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얼마만큼 벌어야 그 다음부터는 돈 더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걸 행복의 이제 물질적 기준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무용론과 다다익선이 지으세요. 이거 잘못됐네. 그 다음 데니엘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이 2008년에서 2009년 실시한 미국인 45만 명, 이제 미국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미국인들의 행복감은 분명히 커졌어요. 앞에 이스틀린의 역설의 결과 첫 번째 결과와 똑같죠? 그러나 그러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기울기로 치면 플러스가 되죠. 소득이 많아지면 행복해진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우리 잘 알죠, 이제. 근데 그러한 관계는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약 8,700만 원까지 그렇게 유지됐는데 8,700만 원보다 더 많아지는 순간부터는 더 돈을 벌어도 엄청나게 행복하게 느끼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시 미국 사람만 이렇게 측정했을 때 또 이스틀린의 역설이 올바르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발견한 것은 실제로 그러면 물질의 행복의 물질적 기준, 언제부터 우리는 언제까지는 적어도 벌어야 만족감을 느낄까 할 때는 이제 대략 한 8,700만 원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독일에서도 그렇고 그렇진 않은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이 액수는 달라지겠죠.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서로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나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2008년도, 2009년도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물질적 기준은 대략 한 8,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어떨까? 저 정도 연봉이 이렇게 안 되니까 아직까지 좀 더 벌어야 되겠죠. 근데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못 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그 기준이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이거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사실 간단한 건데. 자, 이제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 얘기를 도식화 시켜봅시다. 자, 경제학은 우리의 일반적 진술을 그죠? 형식화 시킨다고 했죠. 형식화 시키는 순서 앞에서 다 배웠죠. 첫째, 우리 말을 일반적 진술을 기호로 바꾸고, 그죠? X나 Y 같이 기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호 오르락 내리락도 기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과관계로서 정리해야 되는데, 인과관계는 바로 함수관계로 정리한다고 했죠. 보통 이건 1차 함수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수식화 시키고 나면 그걸 다시 그림으로 도식화 시키는데 이렇게 도식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먼저 무용론은 뭡니까? 무용론은 먼저 독립변수가 뭐가 됩니까? 물질이죠. 물질, 그러니까 소득입니다. 소득과 뭐가 관계입니까? 소득에 따라서 뭐가 변하고 있어요? 종속변수는 좋은 삶. 우리 행복이죠.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질,
y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x축에 딱 나와 있죠? 그 독립 변수입니다. 원인. 그 다음에 결과 변수가 y축에 2로 딱 나와 있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무용론은 뭡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하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물질이 적을수록 행복하다는 것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감은 떨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지금 그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된 관념론적 행복론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법정스님의 얘기도 이렇게 형식화 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학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서로 기울기가 플러스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 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이 스tirlin의 역설을 다시 어떻게 하면 이걸 형식화 시킬까? 도시가. 자, 볼까요? 이 스tirlin의 역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자, 이게 너무 없으면 가난한데, 어느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죠. 그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 아까 행복의 물질적 기준을 우리가 Y0로 봅시다. 저 밑에 보면 Y0 있죠? Y0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은 증가하니까, 그때까지는 기울기가 플러스 되겠죠. 즉, Y는 Y0와 0 사이죠. 0보다는 크고, Y0보다는 작은 이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지금 이 스틸린의 과유불급의 그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조금 여기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좀 구부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즉 그 말은 물질 기준이 Y0였죠. Y0 이상이 되면 즉 3번 보십시오. Y가 Y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Y0에서 Y1으로 분명히 물질이 증가했죠. 그런데도 행복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 그때부터 수평으로 쫙 되겠죠. 즉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즉 기울기가 어떤 제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요걸 또 그 행복을 갖다가 행복의 변화를 이제 또 식으로 표현해 주면 그렇죠. 자, y 제로일 때 예컨대 행복, 좋은 삶이 E0였다면은 그죠? y1일 때도 y1일 때는 E1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E0와 E1은 행복의 규모가 똑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재밌죠? 즉, 이 스틸린의 역설도 이렇게 형식화 시킬 수 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어떻게 이 스틸린 역설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해석해 볼까요? 그래프 독립변수가 뭡니까? 원인 물질이죠. 물질이 증가하면은 보세요. 저 행복도 증가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Y0부터는 물질이 증가해도 계속 증가하죠. 그러나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이 스틸린의 역설이고 이것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틸린의 역설에서 그러면 사람은 물질이 더 이상 증가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행복은 끝났는가? 그러니까 물질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를 호모사케르로 즉 물질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 벌을 받은 죄수가 있죠. 그런 죄수가 되어버리면 돈 안 벌면 그냥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물질 외에는 행복이 없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가 돈 어느 정도 벌고부터는 문화적 삶, 그죠?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음악도 듣고, 그렇죠? 영화도 보고, 이 문화적 삶, 독서하고, 물론 좋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삶, 친구들과도 만나서 어울려 다니고, 술도 한잔 마시고, 그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친구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한테서 또 형제간과 함께 우애 있게 놀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제도 벌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에도 참여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되고 있느냐, 평등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뭔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기도 하고, 자원봉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를 좀 더 훌륭하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더욱더 행복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비경제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호모 사케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질과 돈에만 계속 과로와 그 다음에 낭비 쳇바퀴 속에서 사는 것, 물질을 벌어서 물질을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벌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훌륭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갖다가 교육받지 못하고 항상 돈만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행동해 과학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교육이에요. 자,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더 많은 물질을 위하는 것 성장이죠. 그러지 말고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경제 정책은 성장이 아니라 발전이 경제 성장이 목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개인이 그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자체가 더 건강해지는 거. 그렇죠? 좀 더 도덕적으로 되는 거. 이게 발전이에요. 아마르티아 센이 분명히 주장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삶과 사회적 관계를 행복의 주요인으로 여기는 동시에 사회정의와 봉사와 같은 정치적이고 이타적인 삶, 곧 비물질적 삶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제 물질이 더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느꼈고 부탄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생각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가난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이러한 비경제적 삶에서 훨씬 더 그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인간이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동시에 호모 딕티우스, 즉 관계적 존재이며 호모 쿨투랄리스, 즉 문화적 존재이고 또 호모 파베르, 이 말은 뭡니까? 이 노동하는 존재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노는 거, 유희하는 존재, 호모 루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인간이 일만 하는 것 좀 웃기는 거예요. 우리 시대 때는 일만 열심히 했죠. 그러나 여러분 시대는 좀 더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적 삶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우다이모니아를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동물로만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리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본능, 이 본능을 거세시키고 억압을 시킴으로써 훌륭한 삶을 우리가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경제학을 이렇게 접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삶이 좀 더 새롭게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죠. 경제학은 뭡니까? 왜 공부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